경제학에서는 오랫동안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해 왔습니다. 더 많은 효용을 얻기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존재. 그래서 자산은 안정과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실제로 자산이 증가하면 삶의 선택 가능성은 넓어집니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도 커집니다. 경제학적으로 자산은 삶의 자유도를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합리성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행동은 객관적 숫자보다 감정과 비교 심리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많이 가지는 것보다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은가, 뒤처지지 않는가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비교 중심의 자산 구조에서는 행복의 기준이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10억은 20억을 부르고 20억은 다시 더 큰 숫자를 부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충분해졌는데도 심리적으로는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득 증가가 일정 수준 이후에는 행복 증가 폭이 급격히 둔화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돈 자체보다 그 돈이 자신에게 어떤 심리적 의미를 주는가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반면 가족과 관계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혼자 생존할 수는 있어도 혼자 행복하기는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간이 자산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순간들이 대부분 관계 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지출을 넘어 심리적 만족과 삶의 의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런 지출은 단순 소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인간 내부의 안정감과 연결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안정감은 스트레스 감소, 삶의 만족도, 장기 행복과도 깊게 연결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돈을 혼자 축적할 수는 있지만 그 돈이 삶의 행복으로 완성되는 과정에서는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출의 시대에는 자산 관리의 기준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자산이 가족 안에서 어떤 시간과 경험을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갔는지를 통해 자신의 삶을 기억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같은 자산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같은 돈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는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일했고 충분히 모았고 이제는 삶을 누릴 시기라고 느낍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여전히 불안을 느낍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갈등은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숫자를 보고 있는데 왜 결론이 다를까? 하지만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돈을 절대적 숫자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돈을 자신의 과거 경험과 감정 구조를 통해 해석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했던 어린 시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산 감소 자체를 위기 신호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은 같은 자산 수준에서도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부 갈등은 단순히 소비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각자가 살아온 시간과 기억, 불안의 구조가 충돌하는 현상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학 연구에서는 많은 부부 갈등이 돈 자체 때문이 아니라 돈이 상징하는 의미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은 안전이고 어떤 사람에게 돈은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은 책임이고 어떤 사람에게 돈은 삶을 경험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비를 두고도 누군가는 행복을 느끼고 누군가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갈등이 논리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부 상담 연구에서도 부부 갈등의 핵심은 얼마를 쓰느냐보다 누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가와 깊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돈의 문제는 종종 권한과 불안, 삶의 주도권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행동경제학과 부부 재무 상담에서는
공동 자산안의 역할 분리 구조를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필수 생활 영역은 부부가 함께 합의합니다. 주거비, 의료비, 기본 생활비처럼 삶의 안정과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그 위의 경험 소비 영역은 일정 범위 안에서 각자의 선택권을 인정합니다. 또 그 위에는 각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영역을 둡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구조가 단순 재무 기술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자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자산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완전히 통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강한 스트레스와 저항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 관계는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보다 서로의 불안을 이해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며 삶의 방향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구조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인출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얼마를 쓰느냐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자산이 부부 사이에서 불안을 키우는 도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돕고 싶어 합니다. 더 안정되기를 바라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며 자신보다 덜 힘든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산을 사용할 때도 자신보다 자녀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심리학과 가족학에서는 도와주는 것 자체가 항상 좋은 결과만 만들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해 본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해결해 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낼 수 있다고 느낄 때 심리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 지원 자체보다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감당해 볼 기회를 잃지 않는 것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교육 기회, 초기 경험, 새로운 도전의 기회는 자녀의 가능성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문제를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기 시작하면 자녀는 점점 위험을 감당하는 능력과 결정을 책임지는 경험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보호의 역설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보호는 불안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지속적으로 외부 지원에 익숙해질 경우 스스로 조정하려는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생활비 부족이 생길 때마다 부모가 자동적으로 지원해주는 구조에서는 소득과 지출을 스스로 조절하려는 압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원이 반복될수록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을 느끼지만 경제적으로는 의존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가족학에서는 이 문제를 경계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건강한 가족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각자의 삶의 책임 영역도 유지합니다. 반면 경계가 지나치게 약해지면 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이 분리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부모는 자녀의 불안을 자신의 문제처럼 느끼고 자녀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영역까지 부모에게 기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부모의 노후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자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도와줄 때마다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도와주면 불안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미안해집니다. 이 감정이 반복되면 부모의 인출 구조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 가족 갈등 연구에서도 노후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자녀 지원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최근 가족 재무 설계에서는 무조건 지원보다 구조화된 지원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교육과 초기 경험은 지원하되 생활 유지 자체는 스스로 감당하게 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도 범위와 기간,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구조가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성과 부모의 안정성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철학적으로도 부모의 역할은 단순 보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평생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지원의 핵심은 얼마를 도와줄 것인가만이 아니라 그 지원이
자녀를 더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는가를 함께 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혼자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 돈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움직이는 에너지가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돈이라도 가족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전혀 다른 성격을 갖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돈을 교환의 수단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사랑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하며 통제가 되기도 하고 죄책감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 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볼디유는 인간 사회가 단순 경제 구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돈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인정, 영향력, 상징까지 함께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생활비를 더 부담하는가, 누가 자녀 지원 결정을 하는가, 누가 소비를 허락하거나 통제하는가는 단순 지출 문제가 아니라 가족 안의 권력 구조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 자산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질서의 문제가 됩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돈을 절대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생활비로 쓰는 돈과 여행비로 쓰는 돈, 자녀에게 지원하는 돈, 부모를 위해 사용하는 돈을 전혀 다른 감정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은 돈 자체보다 그 돈이 어떤 의미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가족 자산이 불안정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금액 부족보다 이미 충돌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가족의 특징 중 하나로 예측 가능한 구조를 설명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보다 오히려 질서가 있는 구조 안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활 유지 영역은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경험과 취미의 영역은 자유롭게 허용되며 미래 준비 영역은 함께 기준을 정해 관리되는 구조. 이런 구조에서는 돈이 감정 폭발의 대상이 되기보다 역할을 가진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철학에서도 가족을 단순 혈연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본다는 점입니다. 가족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통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족 자산의 핵심은 얼마를 모았는가 보다 그 자산이 가족 안에서 어떤 질서와 감정을 만들고 있는가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인출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가족 안에서 통제와 불안의 도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되고 있는가일 수 있습니다.